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탐색, 정제, 가공, 분석,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해석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탐색은 데이터의 특성과 한계에 대한 정의를 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종류의 데이터든 데이터가 가진 특성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의 특성과 한계를 먼저 파악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 데이터가 줄 수 없는데, 계속 그 데이터한테 왜 이런 결과를 줄 수 없니? 라고 되묻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는 원하는 데이터가 없어서 나는 데이터 분석을 못하고 있어. 우리 회사에, 우리 조직에 이런 데이터만 있었다면 나는 정말 많은 분석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 시대로 오면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기도 했지만 다양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디지털에서 생성되는 로그 기록이라고 할지라도 SNS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다르고요. 검색되는 데이터가 다르고요. 쇼핑몰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기까지 어떤 여정을 기록하는 데이터가 다릅니다. 각각의 데이터는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는 과정이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하나 더, 여기서 데이터의 구조라는 것들은 기술적인 구조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어떤 그 수치나 값들이 일정한 어떤 형성되어 있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면 중간고사 시험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데이터를 봤더니 이 데이터는 총 100점 맞은 사람부터 10점 맞은 사람까지가 있고, 대략 많이 이 데이터의 점수의 분포를 봤더니 50점에서 60점 정도까지가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학생들 간의 점수의 어떤 차이, 편차는 굉장히 5, 6점 정도로 나더라.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의 기술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역시 탐색의 영역이고요. 정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제라고 설명할 때 항상 제가 잘 기억하시라고 의미는 이렇습니다 라고 던져드리는 예시가 정리해서 제거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데이터가 이렇게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그냥 가지 않고요, 중간에 데이터가 이렇게 튀는 지점이 하나 나왔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데이터를 없애야 대체적으로 경향성을 볼 수 있으니까, 야, 데이터 좀 깨끗하게 만들어 봐 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튀는 데이터를 버리는 일이겠죠.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 중에 내용들이 좀 중복이 되어 있거나 오타가 있거나, 텍스트 데이터를 예를 들면 그 결측값, 우리가 널값이라고 하는데요, 비어있는 값들이 존재를 할 때 여기 좀 끊어지는 구간들이 존재를 하면 이 데이터들을 뭔가 값들로 채워 넣어야지 쭉 일직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 봐,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는 것들을 정제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가공은, 이것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뒤에 공자를 공장이라는 말로 표현들을 하거든요. 뭔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만드는 과정을 누구 입맛에 맞게 바꿀까요? 내 입맛에 맞게, 연구자의 어떤 데이터, 내가 분석을 할 거니까 내가 어떤 분석 기법을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굉장히 유용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정제다, 가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제라고 하면 뭔가 튀는 데이터를 버려야 돼, 이렇게 기술적으로 무조건이라고 알고 계시는 것들도 있고, 가공할 때는 여기 정리를 해 놓은 것처럼 뭔가 데이터를 변형한다, 파생 변수를 생성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도 어느 교육기관이나 어떤 학습 과정에서는 굉장히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제 경험상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검색 데이터를 볼 때요, 검색 데이터가 이렇게 그러니까 검색이 잘 되는 시점과 못 되는, 검색이 안 되는 시점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A라는 우리 브랜드에 대한 검색 추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어떤 때에 굉장히 이렇게 검색량이 확 올라갔던 시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 추세를 읽으려고 이 튀는 지점을 무작정 버려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 분석의 목적이 추세를 보기 위함이면. 그런데 분석의 목적이 이 검색량을 최대한 늘리고 싶은 게 목적이라면 어떨까요? 이 당시에 이 검색량이 이렇게까지 폭등했을 때의 이유를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추세보다 요 길이까지 높아졌던 이 데이터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무작정 어떤 기술적으로 내가 배웠다고 해서 튀는 지점을 날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종류, 그 데이터에서 튀는 지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가공이나 정제하는 방식도 굉장히 좀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그 달라져야 되는 것들은 누가 결정을 할까요? 데이터 분석가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데이터 설계 내지는 데이터 기획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 분석은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 분석이라고 통칭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죠. 그런데 제가 이런 과정을 보여드릴 때 분석에서, 이 분석 단계에서 정의를 하는 건 통계적인 기법들을 적용해서 뭔가의 모델링 등을 하거나 이런 굉장히 심오한 분석, 굉장히 어떤 기술적으로 심도 있는 분석들을 하는 경우들을 분석이라고 별도로 분리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까지는 재료를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이 분석은 잘 다듬어진 재료를 다양한 기법으로 요리하는 과정. 네. 요리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레시피라는 건 당연히 존재하죠. 설탕 한 스푼, 간장은 한 숟가락, 그리고 중량은 이렇게 하지. 이런 정말 맛있게 만든 레시피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레시피가 있는 것 외에도 요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다른 이유는 본인만의 어떤 요리에 대한 경험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단순히 레시피만 존재해야 한다면 요리사 간의 어떤 차별성이 없겠죠. 그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덜할 거예요.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재료를 다듬는 것도 이렇게 잘라야 하냐, 이렇게 잘라야 하냐, 이거를 넣냐 빼냐, 이 모든 것들은 보통의 우리가 배우는 기초 학습을 위한 레시피는 있지만 나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영역이 더 많다. 그걸 뭐라고요? 데이터 설계, 데이터 기획, 그리고 데이터 분석 중에서도 굉장히 연구자의 판단 영역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해석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배울 때 여러 가지 스킬들을 배우잖아요.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통계적인 부분도 배우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6개월 동안 어떤 아카데미를 다녀서 혹은 대학교 다닌 4년 내내 데이터 분석을 했다가 회사를 딱 들어가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고 하면 탁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들 하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하나 발견한 건 이런 거예요. 데이터를 코딩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엔터를 딱 눌러서 나온 결과값이 뭔가 의미가 있다 없다, 유의미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주는 의미가 뭐야? 라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이거는 학생분들 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 역시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실컷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상대방이 so what? 그래서 뭐?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얘기들이나 혹은 그런 눈빛을 보낼 때는 그게 굉장히 공포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도 데이터 분석을 하고 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유의미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당신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이 부분에서 이게 왜 내가 중요하다고 짚었는지, 이걸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시면 좋겠는지를 제안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있어야 듣는 사람이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얘기할 때는 제가 뒤에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구의 언어로, 누구의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 듣는 사람의 언어로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듣는 사람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용어, 언어, 톤 앤 매너,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전달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해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요리하는 사람도 그럴 것 같아요. 요리를 해서 이 요리는 어떤 요리고 이 요리가 얼마나 맛있냐면 이라고 설명을 할 때, 그 굉장히 기술적으로 설탕이 몇 그램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그거에 대한 맛에 대한 기대가 안 되잖아요. 입에 침이 고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너무 흔한 얘기지만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로 그 감칠맛에 대한 연상되는 것들이 굉장히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대가 되잖아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니까. 쓴맛이 좀 강할 거예요. 매콤할 거예요. 불닭볶음면 수준의 매운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다 뭐예요? 듣는 사람이 잘 들리도록 설명해 주는 방식이다. 그러려면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수치적으로, 숫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넘어서 상대방한테 잘 들리게끔 내가 그 데이터를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굉장히 앞으로 반복적으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분석이란 무엇인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분석이라는 단어의 한자가 가진 의미나 영어의 analysis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낱낱이 살펴보면 얽혀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누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분석의 분자의 한자는 나눌 분이죠. 단순한 개념으로 나누어서 그 의미를 꽤 명료하게 만드는 작업을 분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언어, 제가 자주 쓰는 어떤 설명의 정의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날것의 원초적인 데이터. 날것의 원초적인 데이터가 뭔가요?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 있죠. 원료, R, A, W, 로우 데이터. 날것의 데이터라고 합니다. 네, 익혀두시면 좋아요. 혹시 낯선 용어이신 분들은 로우 데이터라고 얘기를 많이 익숙하게 만드시면 좋습니다. 이 원초적인 데이터, 날것의 원초적인 데이터를 쪼개고요, 나누는 거죠. 버리고요, 정제하는 거고요, 정리해서 제거하는 거고요. 합치고 바꾸는 뭐예요? 가공입니다. 뭔가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한없는 과정을 통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겨우겨우 하나의 단초, 단서를 얻게 되고, 그것들을 동력으로 다시 쪼개고 버리고 합치고 바꾸는 과정들을 무수히 많이 다시 거치면 데이터 분석이 되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한없는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는 일입니다. 엔터만 눌러서 나오는 결과로 짜잔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또 이거를 실타래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탐색, 정제, 가공, 분석을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 계속 나눈다, 쪼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석은 결국 이 실타래로 뭘 할까, 이거 뭔지도 모르겠지만 이 실뭉치를 가지고 뭐를 할까, 이 생각들을 하는 과정이고요. 여기 끝에 있는 것들을 점점 풀어서 원하는 만큼을 자르는 것들이 정제고,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툴들을 이용해서 이 실을 굉장히 뭔가를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과정이죠. 만들다 보니까 그게 뭔가 조금씩 결과가 보이고 있어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이거 좀 모자랐네, 다시 해볼까? 어디로 와요? 다시 실을 꺼내와요. 다시 원하는 길이로 자르고요, 다시 도구를 써서 뭔가를 만들고, 다시 뭔가를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거치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후부터 강의에 보여드릴 내용들은 굉장히 어떤 제한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GPT를 활용을 하실 때 이건 무한 반복일 수밖에 없어 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미리 넣어두시고 계속 GPT와 문답,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분석의 어떤 관점이나 분석된 내용들의 결과들을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과거에 어떤 내가 코딩을 몰라서 데이터 분석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코딩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할 때에 반복적인 과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코딩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너무 먼 길이라서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코딩을 알지 못해도, 즉 코딩으로 하는 게 뭐예요? 데이터를 버리거나 데이터를 뭔가 쪼개거나 합치거나 나누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알아서 GPT한테 뭔가를 해줘 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쉬운 단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한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뜯어볼 수가 있게 됐다. 그게 챗GPT가 가진 무한한 강점입니다.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 뜨개질이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만약에 내가 뜨개질 산업에 대한 트렌드 리포트를 만들어야 돼 라고 했을 때에, 그 트렌드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들은 뭘까요? 상상을 해보자면, 최근에 뜨개질의 수요가 늘고 있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추세 분석을 하면요. 타겟 분석, 이때 늘고 있는데 요 느는 동안에는 누가 는 거야? 어떤 타겟이 는 거야? 20대가 는 거야? 30대가 늘어난 거야? 40대가 늘어난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최근 뜨개질 용품을 구입하는 타겟을 봤더니 20대, 30대 여성층이 증가 중이라는 걸 밝혀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의 결과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경쟁 상황을 봐야 돼요. 경쟁 상황, 경쟁 환경, 경쟁 구조,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뜨개질 용품 시장에서 그런데 명확하게 각인된 브랜드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주공산이네, 주인이 없는 산이야. 우리가 여기를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타겟으로? 20대, 30대 여성들을 타겟으로 정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는 차트를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이 데이터 분석에 해당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해석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챗 GPT로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할 때 저는 가장 큰 장점은 그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어떻게 쪼개주냐, 내가 하지 못하는 코딩을 어떻게 대신해주고 얼마큼 되게 쉽게 해주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해석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는 제가 해석이 중요하다는 강의, 그리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되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할 때 이거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데이터 분석 스킬 가르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건 이제 정해진 기법이나 문법이 있잖아요. 근데 해석은 이게 본인이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굉장히 저도 어떻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지 몇 년 동안 난감해서 계속적으로 방법들을 바꾸고 있어요. 기본적인 얘기하죠. 뭐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뭐 아니면은 뭐 글을 어떤 써보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 산업에 대해서 데스크 리서치라고 하거든요. 어떤 책상에서 하는 리서치, 구글링이라고 할까요? 그 웹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보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를 넓혀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것도 데이터를 보면서 이게 해석이야, 이렇게 정의 내리기까지는 굉장히 스스로 오랜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근데 GPT한테 항상 어떤 문답의 과정 속에서 이 데이터 분석 말고 이 데이터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석해줘, 혹은 이 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을 외부로 검색해서 요것들을 덧대어서 나한테 한번 설명해줘, 이것들을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한번 짜줘, 이런 식으로 그 GPT한테 해석의 영역을 많이 맡겨놓고 그것들을 보면서 이런 게 해석이구나 라는 어떤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데, 해석이 뭐야 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정의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문장이나 사물 따위로 표현된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함.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해석이라는 한자 중에 이 뒤에 풀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발바닥 모양이잖아요. 이게 발바닥. 이 발바닥 모양을 보고
이게 어떤 동물의, 그러니까 이 발바닥의 그 실제 발바닥이 아니라 어떤 눈에 이 발바닥이 찍힌 모습을 보고 아 이건 어떤 동물이 지금 지나간 거야 라고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동물의 발자국을 보고 식별이 가능함을 뜻하고 있다. 사냥하는 사람들은 땅 위에 찍힌 동물의 발자국을 보고 어떤 동물인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보통 이제 사람 모양의 어떤 그 구두 모양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어떤 발자국이 눈에 이렇게 찍혀 있으면 이걸 보고 사람이 지나갔네 정도까지는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동물 발자국이 찍혀 있으면 우리는 모르잖아. 이 동물이 어느 정도의 어떤 크기일지, 그리고 이 동물이 어떤 그 사나움을 가지고 있을지,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인지, 이 동물이 지나간 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알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겠죠. 지금 동물이 굉장히 거대한 곰이 여기를 지나간 지 채 1시간이 안 됐어. 그러면 곰이 이 보폭의 간격으로 보면 뛰지 않았다는 얘기고 걸어가고 있을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속도를 늦춰야 돼. 그 곰보다 뭔가 근처에 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그 곰이 멀리 갈 때까지 여기서 야영을 하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조금 감이 잡히실까요?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고요. 여기서 찍힌 발자국은 당연히 데이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앞에 뜨개질에 대한 트렌드 리포트를 생각하면서 분석의 영역까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뜨개질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얻은 다음에 내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일까 해서 제가 그냥 쭉 적어 놨습니다. 사실과 맞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친 부분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최근의 뜨개질 수요 증가는 기존처럼 목도리나 장갑을 선물하거나 단순히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내기 위한 용도로서의 소비 증가 영향이 아닌, 무슨 얘기예요? 기존의 뜨개질 시장의 수요가 그랬다는 거죠. 굉장히 어떤 연세가 좀 있으신 어머님 분들이 뜨개질을 하는 것처럼 연상이 되잖아요. 이때 만들어진 장갑이나 목도리 다 누구한테 선물해 주시죠.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가사 일을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뜨개질로 뭔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고루하지만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주어진 시간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우고 싶지 않은 20대, 30대 젊은 층의 수요에 입각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하나 넣어놨고요. 이러한 수요는 일종의 명상이나 자기개발, 성찰 등의 20대, 30대 니즈와 굉장히 맞닿아 있고 비슷한 결이고, 유사한 활동으로는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는 것, 요리, 필사, 책을 있는 그대로 뭔가 써보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20대, 30대가 어떤 뜨개질 외에도 이런 전반적인 활동을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것들이다. 그럼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법 같은 것도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따라서 이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시장 참여를 독려하고, 무슨 얘기예요? 20대, 30대들이 계속 뜨개질을 할 수 있게 뭔가 자극해줘야 되는 포인트, 그거를 통해서 뜨개질 관련 시장의 성장을 하려면 제품 중심의 마케팅 컨셉보다 감성적 소구 포인트 개발이 더 필요하다. 해석해 볼게요. 제품 중심의 마케팅 컨셉. 뜨개질의 이 실은 뭐가 좋고요, 이 실을 하면 뭘 만들 수 있고요, 이 실은 굉장히 20대 30대 분들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실로 만들면 굉장히 목도리가 예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다가 셀링을 판매를 해야 될까요? 요 기존 타겟에 판매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소비를 하는, 이들이 20대 30대가 어떤 그 뜨개질 시장에 유입이 되었다라는 것들은 이 제품의 품질을 논해도 수요가 자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겪고 있는, 이들이 뜨개질을 하는 이유, 이들이 뜨개질을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 이런 감성적인 포인트들을 소구해야만 한다. 이런 포인트들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제가 이런 결과들을 뜨개질
회사의 사장님한테 들고 가서 브리핑을 드리면 아 그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이렇게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뭔가를 던져주면 아 그러면 그 얘기보다를 조금 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판단들을 들으시는 분들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해석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이어서 인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사이트란 무엇인가? 이것도 제가 언어의 어원,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는 뭐뭐 안에라는 뜻이죠. 사이트는 보다, 시야, 시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속에 감춰진 것을 보는 시각. 우리나라 말로 하면 통찰력이고요. 통찰의 의미를 보면 통은 이 골동이라는 한자를 쓴다라고 합니다. 골짜기, 마을이라는 뜻이죠. 마을을 살필 찰, 살피다. 그러니까 뭔가를 굉장히 눈여겨본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사이트는 어떻게 찾나요? 인사이트를 찾는 방법이나 인사이트를 찾기까지의 과정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보는 인사이트의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제가 보는 인사이트의 의미는 분석된 결과를 보는 사람 안에, 이 안에는 뭔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 안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듣는 사람 안에 의미 있는 장면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정의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들에게 익숙한 용어와 형식으로 전달을 해줬을 때 상대방이 인사이트를 얻게 된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실 때 인사이트가 어떤 발견을 해서 모두 다가 와 깜짝 놀라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이트를 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의 기대치를 가만 들어보면 어떤 분석 기법을 통하면 어떤 분석들 결과가 짜잔 나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정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오히려 굉장히 인사이트가 되는 경우는 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들이 그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것. 저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굉장히 평소에 도달할 수 있는 인사이트의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분석한 결과를 그 사람이 봤을 때 나는 못 봤는데 그들이 이런 거 좀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혹시 아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과 계속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갖고자 하는 목적도 그 작은 단서 하나를 찾고 아이디어가 되는 단초, 그 아이디어의 시작점을 만든다. 여기부터 우리의 어떤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 보시는 것들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